거머리 같은 년아. 너 같은 년은 강남 사거리에 줄을 서 있어. 의사 딸 교수 딸이 우리 정환이 옆자리에 앉아야지. 너 같은 시장통 떡볶이 장사가 어딜 30년이나 비비고 앉았어. 아니, 글쎄 49제 끝난 지 사흘 만이에요. 7년을 시아버님 똥오줌 받아낸 며느리한테 시어머님이 5천만 원짜리 수표 한 장 던지면서 도장 찍고 나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단골 어르신들 다 보고 계시는데 순자 씨는 입 한 번 못 대고 그냥 알치나만 풀어요. 근데요, 이 양반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옆 칼국수집 CCTV가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순자 씨 손가방 안에 30년을 적어 내려간 누런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다는 거 말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그럼 5천만 원짜리 수표 한 장으로 시댁을 발칵 뒤집어 놓은 김순자 씨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아버님 49제가 끝나고 사흘이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시장통 분식집 순자네의 미닫이 문을 다시 열어 사흘치 우편물을 정리하던 저는 떡볶이 솥에 멸치 육수를 올려두고 카운터 서랍 안쪽 깊숙이 누런 노트 한 권을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7년 동안 시아버님 약시간과 식사량을 손글씨로 적어둔 간병일지였습니다. 순자 사장, 이제 좀 쉬엄쉬엄 해. 30년 단골 김영감님이 어묵 국물을 받으시면서 혀를 차셨습니다. 한 7년을 자네 혼자 그 양반 똥오줌 받아냈으니 이제 어깨 좀 펴고 살아야지. 옆에 앉은 최 영감님이 어묵꼬치를 들어 올리면서 한 말씀 보태셨습니다. 안 그래도 자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그러시더라고. 며느리한테 미안해 죽겠다고. 저는 짧게 웃으면서 어묵값은 받지 않고 국물만 한 국자 더 떠드렸습니다. 점심 손님이 빠져나간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미닫이 문이 거칠게 드르륵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더니 시어머님 박기의 여사가 새로 산 밍크 목도리를 두른 채 안으로 들어오시는 게 보였습니다. 뒤에는 둘째 시누이 이미라가 명품 가방을 들고 입꼬리를 올린 채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칼국수라도 한 그릇 끓여드릴까요?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면서 카운터 앞으로 한 걸음 나갔습니다. 박기희가 인사도 받지 않고 손에 든 누런 서류 봉투를 카운터 위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칼국수는 무슨 칼국수야? 거기 봉투나 열어봐. 저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겉면에는 아무 글자도 적혀 있지 않았고 봉투 입구로 흰 봉투 하나가 비죽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열어보라니까 못 들었어. 박기희가 손가락으로 봉투를 툭툭 두드리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천만 원짜리 수표 한 장 들어있어. 그거 받고 오늘 안에 도장 찍고 우리 정환이 호적에서 나가. 어묵 국물을 마시던 김영감님이 수저를 내려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모님, 지금 무슨 말씀을? 최 영감님이 말끝을 흐리시는데 박기희가 그쪽을 한번 흘겨보고는 다시 저를 돌아봤습니다. 우리 정환이가 강남에 빌딩 받았어. 35억짜리야. 인제 너 같은 시장통 떡볶이 장사하고는 급이 안 맞아. 어머님, 저는 딱 한마디만 부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기희가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쫙 내리쳤습니다. 이 거머리 같은 년아. 너 같은 년은 강남 사거리에 줄을 서 있어. 의사 딸 교수 딸이 우리 정환이 옆자리에 앉아야지. 너 같은 게 어딜 30년이나 비비고 앉았어. 이미라가 그 옆에서 까르르 웃었습니다. 옳게 솔직히 말해서 30년 밥상 차린 값으로 5천이면 후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인심 쓰신 거지.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시어머님의 새 밍크 목도리,
신우이의 명품 가방, 그리고 카운터 위에 떨어진 누런 봉투를 차례로 눈에 담았습니다. 7년 동안 시아버님 기저귀 갈아들인 값은 얼마예요? 어머님. 저도 모르게 그 한마디가 입에서 나왔습니다. 박기희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뭐라고 했어 지금? 한약 다려드린가? 제사상 차린가? 빌딩 임차인들 응대한 값은요? 그것도 다 합쳐서 5천이에요. 인연이 지금 어디서 말대꾸를 해? 박기희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박기희도 막상 때리지는 못하고 손을 부들부들 떨다가 도로 내렸습니다. 30년을 데리고 살았더니 이게 사람이 돼야지. 미라야 가자. 인연은 답이 없다. 엄마, 저 봉투는? 이미라가 카운터 위 봉투를 흘급받습니다. 두고 가. 도장 찍을 때까지 거기 둬. 안 찍으면 우리가 다시 와서 가져갈 테니까. 박기희가 미닫이 문을 거칠게 밀고 나갔습니다. 이미라도 명품 가방을 고쳐들고 그 뒤를 따라 나가면서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옳게 머리 좀 굴려. 5천이 어디야 5천이.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카운터 모서리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잠깐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김 영감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순자 사장? 네, 영감님. 자네 어묵값은 여기 두고 가네. 우리 두 사람 오늘 여기서 들은 거 다 기억해 두겠네. 필요하면 언제든 부르게. 최 영감님도 동전 몇 개를 카운터 한쪽에 살며시 내려놓으셨습니다. 30년이야 자네. 30년을 시장에서 봐왔어.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모를까? 두 분이 미닫이 문을 조용히 열고 나가시는 모습을 저는 눈으로만 배웅했습니다. 가게 안에 혼자 남아 한참을 카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떡볶이 솥에서는 멸치 육수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누런 봉투는 그대로 카운터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스불을 끄고 앞치마 끈을 천천히 풀어 카운터 옆 못에 걸어두었습니다. 가게 안쪽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통장 2개와 인감도장이 든 손가방을 챙겼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누런 노트도 다시 꺼냈습니다. 친정엄마가 시집올 때 손에 쥐어주신 표지가 누렇게 바른 그 노트였습니다. 내 살림은 내가 적어야 한다. 누가 대신 적어주지 않는다. 엄마의 그 말씀이 30년 만에 새삼스럽게 떠올랐습니다. 가게 셔터를 절반만 내리고 시장 골목으로 나섰습니다. 골목 끝에 있는 영애 언니의 칼국수집까지는 20걸음이 채 안 됐습니다.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영애 언니가 카운터 뒤에서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없이 손짓으로 안쪽 뒷방을 가리켰습니다. 언니, 순자야 들어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일단 들어와. 영애 언니가 보일러 다이얼을 돌리고 이불 한 채를 꺼내 깔아주었습니다. 저는 손가방을 끌어안고 그 위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언니, 나 어떡해. 순자야. 영애 언니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우리 가게 입구에 도난 방지용 CCTV 달려있는 거 알지? 그게 자네 가게 카운터 안쪽까지 비추고 있어. 저는 영애 언니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오늘 일어난 거 다 찍혔어. 박기의 사모님이 봉투 던지고 거머리년이라고 한 거 전부. 언니, 내가 방금 카운터 앞에 가서 오늘자 영상 따로 백업 버튼 눌러놨어. 누가 지우라고 해도 못 지워. 알겠지?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는데 눈물이 손바닥 사이로 자꾸 흘러내렸습니다. 영애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옆에 앉아서 등만 천천히 쓸어주었습니다. 같은 시각 송파 우리 집 안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는
한참 뒤에 들었습니다. 남편 이정환이 어머니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식탁 위에 차려둔 점심 반찬통을 멍하니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30년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이정환이 한 번은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놈아, 너 강남 빌딩 받은 거 며느리 좋으라고 받았냐? 우리 집안 좋으라고 받은 거지. 너는 인제 가만히 있어. 이 어미가 다 알아서 한다. 박기희의 호통 한마디에 이정환은 거실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아 더는 말을 보태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녁 7시가 다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영애 언니 가게로 칼국수 한 그릇 드시러 송 어르신이 들어오셨습니다. 70대 은퇴 법무사이신데 우리 분식집과 영애 언니 칼국수집 양쪽 다 30년 단골이셨습니다. 영애 언니가 송 어르신께 낮의 일을 짧게 말씀드리는 동안 저는 뒷방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순자 씨, 잠깐 나와 보세요. 송 어르신이 카운터 앞 의자에 앉으시면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부은 눈을 손등으로 닦으며 뒷방에서 나갔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길게 말 안 합니다. 송 어르신이 CCTV 화면을 잠깐 돌려보시고는 안경을 다시 고쳐 쓰셨습니다.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그 봉투 절대 손대지 마세요. 영애 사장님 가게 금고에 통째로 넣어두세요. 네, 어르신. 둘째, 시어머님 전화 오면 받기는 받으세요.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마세요. 듣기만 하세요. 듣기만요. 셋째, 휴대폰 일주일에 한 번 저한테 잠깐만 맡겨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애 언니가 카운터 아래 작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송 어르신이 누런 봉투를 그대로 들어서 봉투째 금고 안에 넣고 문을 닫으셨습니다. 찰칵 잠금새가 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자 씨, 오늘부터 30년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천천히 가요. 송 어르신은 그 한마디만 남기고 칼국수 그릇을 비운 뒤 가게를 나가셨습니다. 밤 11시쯤 됐을까요? 영애 언니 가게 뒷방의 좁은 창문 너머로 시장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손가방에서 누런 노트를 꺼내 첫 장을 펼쳤습니다. 볼펜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한 줄을 쓰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30년을 다시 적는다. 그 짧은 한 줄을 적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이미 부재중 전화 3통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모두 같았습니다. 시어머님. 다음 날 아침 7시 정각이었습니다. 영애 언니 가게 뒷방의 낡은 형광등이 아직 켜지기도 전에 머리맡에 둔 휴대폰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님 3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어제 송 어르신이 일러주신 말을 떠올리면서 휴대폰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진동은 1분 47초가 지나서야 멈췄습니다. 부재중 전화 한 통이 화면 위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순자야, 일어났어. 영애 언니가 미닫이 사이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콩나물국 끓여놨어. 나와서 한술 떠. 빈속에 그러고 있으면 못 써. 언니, 아침부터 미안해서 어떡해. 미안은 무슨 미안. 30년을 옆가게에서 같이 늙은 사이에 그런 소리 하지 마. 저는 손가방에서 누런 노트를 한 번 더 챙겨 들고 작은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영애 언니가 콩나물국에 밥을 말아 내 앞에 놓아주는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시어머님이었습니다. 순자야, 받지 마. 아니야, 언니. 받기는 받으래. 어제 어르신이 그러셨잖아. 저는 통화 버튼만 누르고 휴대폰을 식탁 위에 가만히 올려두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박기희의 목소리가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이년아,
어디서 자빠져 자고 있어. 당장 들어와서 도장 찍고 나가. 안 그러면 내가 오늘 안에 너 시장 바닥에서 못 살게 만들어주마. 영애 언니가 숟가락을 든 채로 입을 벌렸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지. 너 친정 동네 어디인지 다 안다. 너 친정 조카가 어느 회사 다니는지 그것도 다 알아. 한 번만 더 도망 다녀봐라. 저는 콩나물국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박귀인은 30초 가까이 쉬지도 않고 쏟아냈습니다. 뚜뚜뚜 통화 종료음이 울리자 영애 언니가 숟가락을 식탁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순자야, 너 진짜 가만히 있을 거야. 저 양반 이거 좀 심한데. 언니, 어제 어르신 말씀 기억나지? 듣기만 하라고 하셨잖아. 하긴 그래. 그래도 속에서 천불이 나서 영애 언니가 가슴을 두어 번 두드리셨습니다. 같은 시각 송파시댁 안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는 그 주가 다 끝날 때쯤 손자 민호 입을 통해 듣게 됐습니다. 남편 이정환이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라면 한 봉지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다고 합니다. 물의 양을 어디까지 부어야 하는지 30년 만에 직접 끓이려니 가늠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결국 물이 너무 많아 라면 면발이 퍼지고 거기다 불을 줄이는 걸 잊어 냄비 바닥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거실까지 차오르는 동안 박귀인은 안방 화장대 앞에 앉아 평소 매일 새벽 5시에 며느리가 챙겨주던 혈압약과 위장약이 어느 약통에 들어있는지 도무지 기억해내지 못하고 약통 5개를 차례로 열었다 닫았다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전 10시쯤 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화면에 신우이미라 이름이 떴습니다. 옳게 나야. 이미라가 평소답지 않게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혈압이 지금 180까지 올랐어. 이러다 쓰러지시면 그거 다 옳게 책임이야. 알아.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옳게 듣고 있어. 빨리 들어와서 엄마한테 사과부터 해. 5천 받기 싫으면 안 받아도 돼. 그냥 도장만 찍어. 그러면 다 끝나. 이미라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5천에서 더 받을 생각하지 마. 우리 정환이 빌딩은 우리 집안 빌딩이야. 너 같은 시장 떡볶이 장사가 거기 한 푼이라도 손 뗄 자격이 있는 줄 알아. 저는 그 통화도 끝까지 듣고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휴대폰을 식탁 한쪽으로 밀어두었습니다. 영애 언니가 한참을 노려보다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순자야, 저 인간들 말이야. 저거 하나도 안 변했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영애 언니 가게 카운터 앞에서 평소처럼 칼국수를 끓이고 있는데 시장 골목 입구 쪽에서 누가 큰 소리로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뒷방 미닫이 사이로 살짝 내다봤습니다. 박기희가 우리 분식집 셔터 앞에 서서 셔터를 손바닥으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이년아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빨리 나와. 박기희가 셔터를 발로 한번 차기까지 했습니다. 지나가던 시장 사람들이 흘끔흘끔 쳐다보면서 발걸음을 늦추는 게 보였습니다. 영애 언니가 카운터를 닦던 행주를 내려놓고 가게 입구로 나갔습니다. 사모님, 거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영업 방해예요. 이 칼국수집 아줌마는 또 뭐야? 우리 며느리 어디 숨겼어? 박기희가 영애 언니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내가 모르는 줄 알아. 자네가 우리 며느리 데리고 있는 거 다 안다고. 사모님,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손님 계세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이 아줌마가 어디서 거짓말을. 당장 우리 며느리 내놔. 영애 언니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서 가게 입구 위쪽을 한번 흘긋 올려다봤습니다.
도난 방지용 CCTV가 빨간 불을 깜빡거리면서 그 모든 장면을 그대로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뒷방 안에서 두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박기희의 목소리가 미닫이 너머로 그대로 들려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박기희는 1시간 가까이 시장 골목을 서성이다가 결국 택시를 잡아타고 떠나셨습니다. 오후 2시 반쯤이었습니다. 시장 번영회장 박 사장님이 영애 언니 가게로 들어오시는 게 보였습니다. 박 사장님은 시장에서 무슨 분쟁이 생기면 늘 가장 먼저 달려와 정리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순자 씨 안에 있어. 네, 사장님. 뒷방에 있어요. 잠깐 나와봐. 내가 할 얘기가 있어서 왔네. 저는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닦고 뒷방에서 나갔습니다. 박 사장님이 카운터 앞 의자에 앉으시면서 저를 가만히 쳐다보셨습니다. 순자 씨, 자네가 30년을 시장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다 봐왔어.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사장님, 내가 평소에도 시장 민원 기록부 적어두는 거 알지? 오늘 자네 시어머님이 셔터 앞에서 한 말, 시간이랑 같이 다 적어둘 거야. 박 사장님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검정 노트 한 권을 꺼내 카운터 위에 올리셨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사본 떠줄 테니까 너무 혼자 끌어안고 있지 마.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사장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은혜는 무슨 은혜야? 자네가 시장에서 30년을 어묵 국물 한 그릇씩 그냥 떠주던 거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어.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5번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엔 박기희의 목소리가 한층 더 격앙돼 있었습니다. 이년아, 내가 오늘 너 친정 동네까지 갔다 와야겠다. 너 친정 조카 다닌다는 그 회사, 내가 그쪽에 전화 한 통이면 끝이야. 알아. 저는 두 눈을 감았습니다. 내 친정 부모는 일찍 돌아가셔서 다행이지. 살아계셨으면 너 같은 딸년둔 죄로 얼굴을 어디 들고 다니셨겠어. 저도 모르게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얘기까지 나오니 가슴 한복판이 욱신거렸습니다. 영애 언니가 그 모습을 보더니 휴대폰을 받아서 직접 끊어버렸습니다. 순자야, 저 양반 진짜 사람이 아니다. 더 듣지 마. 끊어버려. 저녁 7시가 다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처음으로 남편 이정환의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 나야. 이정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낮았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오늘 너무 하셨던 거 맞아. 나도 인정해. 근데 일을 이렇게까지 키울 것까진 없잖아. 일단 집에 들어와서 같이 얘기 좀 하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5천만 원은 내가 봐도 적었어. 위자료로 1억은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 볼게. 그러니까 일단 들어와. 이정환이 거기까지 말하고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아 참 여보. 어머니 한약은 어디서 짓던 거였더라. 동네 한의원 맞지. 저는 휴대폰을 귀에서 천천히 떼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영애 언니가 그 모습을 보고는 입을 한번 다물었다 떼셨습니다. 순자야, 저 양반. 30년을 같이 산 사람이 지금 그 말이 나와.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밤 9시쯤 옆 떡집 김 사장님이 영애 언니 가게로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갓빚은 절편 한 봉지를 들고 계셨습니다. 순자 씨, 이거 좀 먹어. 아침부터 굶었을 거 아냐? 사장님,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는? 자네 시어머님이 어제 우리 떡집에 왔다 가셨어. 김 사장님이 카운터 옆 의자에 앉으시면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자네 친정 동네 연락처 알려달라고 그러시더라.
시장에서 30년을 같이 산 사람이라 잘 알 거 아니냐고. 내가 모른다고 잘났어. 사장님, 걱정 마. 시장 사람들 다 자네 편이야. 내가 떡집 단톡방에도 올려놨고 박 사장님이 번영의 단톡방에도 공지 띄우셨어. 시어머님 측에서 뭐 물어보면 다들 모른다고 하기로. 영애 언니가 그제야 한숨을 한번 길게 내쉬셨습니다. 30년 시장살이가 헛게 아니었네. 그렇지 순자야. 저는 절편 봉지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따끈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밤 12시가 다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켜보니 그날 하루 동안 쌓인 부재중 전화가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시어머님 16통, 시누이 미라 8통, 남편 3통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펴고 첫 장 다음 페이지에 천천히 한 줄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시아버님 7년 간병, 매일 새벽 5시 약 챙기기, 매주 화요일 한약방 다녀오기, 약재 메모 적어가기, 1년에 5번 제사상, 시아버님 좋아하시던 갈치조림 빠짐없이, 강남 빌딩 임차인 5분 응대, 매월 관리비 정산. 쓰는 동안 손이 시큰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쓸 게 너무 많아서 한 페이지가 금세 다 찼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펼치는데 영애 언니가 뒷방 문틈으로 얼굴을 들이미셨습니다. 순자야 자야지. 내일 또 길어. 언니 한 페이지만 더 적고 잘게. 적어도. 그게 다 자네 무기가 될 테니까. 영애 언니가 미닫이를 닫아주셨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내일 아침 송 어르신께 휴대폰 잠시 맡길 것. 그 한 줄을 적고 나서야 노트를 덮고 형광등을 껐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송 어르신이 영애 언니 가게로 들어오시는 모습이 미닫이 사이로 보였습니다. 손에는 늘 들고 다니시는 검정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콩나물국 한 그릇 떠드릴까요? 영애 언니가 카운터 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좋지요. 빈속에 일하면 사람이 못 써. 저는 뒷방에서 나와 송 어르신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르신, 어제 통화 기록은 다 남겨뒀어요. 잘하셨어요. 휴대폰 잠깐 주세요. 송 어르신이 안경을 고쳐 쓰시고 휴대폰을 받아 가방 안에 넣으셨습니다. 내 사무실 컴퓨터에 옮겨서 정리해 둘 겁니다. 사흘이면 됩니다. 그동안 순자 씨는 노트만 잘 적으세요. 어르신, 정말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감사는 무슨 감사. 30년 떡볶이 잘 얻어먹은 값 하는 겁니다. 송 어르신이 짧게 웃으시고는 콩나물국을 한술 떠서 입에 넣으셨습니다. 같은 시각 송파시댁 부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는 그 주 끝 무렵 손자 민호가 들러서 들려준 얘기로 알게 됐습니다. 남편 이정환이 가스레인지 앞에 흰쌀 한 컵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고 합니다. 물을 어디까지 부어야 하는지 가늠이 안 돼 손등에 물을 부어보다가 결국 인터넷에서 밥솥 사용법을 검색하고 있었답니다. 박기인은 그 시각 옷장 앞에서 외출복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다니던 한의원에 가야 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어디가? 이정환이 물을 흘리면서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다고 합니다. 한의원. 약 짓는 날이야. 운전은 누가 해? 내가 알아서 가. 너는 너 밥이나 차려 먹어. 박기인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 없이 한의원 문을 열고 들어가셨습니다. 원장님이 진맥을 잡으시다가 안경 너머로 박기일을 한번 쳐다보셨습니다. 사모님, 오늘은 며느님이 안 오셨네요. 몸이 좀 아파서 안 왔어요. 그래요. 그럼 평소 약재 메모는 갖고 오셨지요? 메모요.
박기희가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님이 매번 따로 메모를 적어와서 저한테 보여주셨거든요. 사모님 위장이 약하시니까 환기량을 어떻게 줄이고 잠을 잘 못 드시니까 산조인을 어떻게 더 넣어 달라고. 오늘 그 메모는 어디 있어요? 박기희는 한참을 입을 다물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안 갖고 왔어요. 사모님, 그러면 약을 못 지어 드려요. 며느님이 적어 오시던 그 처방이 사모님 몸에 맞춰진 거라서요. 다음에 메모 갖고 오시면 그때 짓도록 합시다. 박기희는 빈손으로 한의원 문을 나오셨습니다. 문 앞 계단에서 잠깐 휘청거리시는 모습을 옆 약국 약사가 봤다고 합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영애 언니 가게 카운터에 앉아 노트를 적고 있는데 강남 빌딩 1층 카페 정 사장님 이름이 휴대폰에 떴습니다. 송 어르신께 휴대폰을 맡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받은 전화였습니다. 사모님, 저 정 사장이에요. 카페 1층? 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요. 어제부터 그러는데 사모님 댁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무슨 업체에 맡겨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1시간을 우왕좌왕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한번 길게 쉬었습니다. 결국 인터넷에서 무작위로 부른 업체가 와서 50만 원을 부르길래 그게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사모님께 한번 여쭤볼까 하고요. 사장님, 제가 5년 동안 부르던 업체가 따로 있었어요. 대성설비라고. 거기 사장님 번호가 분식집 카운터 서랍 2번째 칸에 명함으로 들어있어요. 우리 정환 씨한테 전해주세요. 아이고, 그걸 사모님이 다 챙기고 계셨네요. 사장님은 그것도 모르시고. 정 사장님이 짧게 웃으시다가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사모님, 제가 5년을 1층에 있으면서 봤어요. 사모님 시어머님이 카페에 오셔서 손님들 앞에서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저는 얼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 고마워요. 정말로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카운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정 사장님이 시어머님 갑질을 그대로 받아내고도 한 번도 저한테 내색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영애 언니가 카운터 뒤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으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순자야, 큰댁 형님이셔. 저는 영애 언니에게서 휴대폰을 건네받았습니다. 형님, 저예요. 동서 나야. 나 큰댁이야. 시댁 형님은 시아버님 형님 댁에 시집 오신 분이셨습니다. 평소에도 큰 동서 격으로 저한테 늘 다정하셨던 어른이셨습니다. 동서, 시장 사람들한테 동서 거기 있다고 들었어. 형편없는 일을 당했다고 다 들었어. 형님, 죄송해요. 일이 이렇게 돼서. 동서가 죄송할 게 뭐 있어. 내가 오늘 시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 형님, 첫 제사 음식 어떻게 준비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시어머님이 뭐라 하신 줄 알아? 뭐라 하셨어요? 그건 며느리가 다 했지 내가 뭘 아냐고. 내가 그래서 한 번 더 물었어. 그럼 그 며느리는 지금 어디 있냐고. 답을 못 하시더라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동서, 첫 제사는 우리 집안에서 합사로 모시기로 작은아버님하고 얘기 끝냈어. 동서는 안 와도 돼. 정환이만 오라고 할 거야. 형님, 동서 30년이야. 우리가 30년을 봐왔는데 우리가 모를까? 너무 마음 쓰지 말고 몸이나 잘 챙겨. 전화를 끊고 나서야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영애 언니가 휴지를 한 장 뽑아서 건네주셨습니다. 순자야, 시댁에도 사람 같은 사람이 있긴 있구나.
언니, 큰댁 형님은 옛날부터 그러셨어. 다음날 새벽 2시였습니다. 영애 언니 가게 뒷방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송 어르신이 다시 돌려주신 휴대폰이었습니다. 화면에 남편 이정환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 이정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거실에서 잠깐 휘청하셨어. 어지럼증인 것 같아. 지금은 소파에 앉아 계셔. 저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엄마 평소 드시는 약이 뭐였더라? 한약 알레르기 같은 게 있었나? 7년 동안 시아버님 약 챙기던 시간이 머릿속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어머님 혈압약은 아침 식후 30분, 위장약은 점심 식후 30분, 잠 안 오실 때 드시는 한약은 저녁 9시예요. 거기까지 말하다가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이정환이 받아 적는 듯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 새우 들어간 거는? 그것도 못 드시지. 여보, 듣고 있어. 저는 휴대폰을 귀에서 천천히 떼었습니다. 7년을 머리에 새겨진 그 정보가 입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게 무서웠습니다. 이게 송 어르신이 말씀하신 30년 습관이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다시 귀에 댔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그건 인제 여보가 알아내야 해요. 어머님 약통은 안방 화장대 2번째 서랍에 있어요. 그 서랍 안에 약 봉투마다 제가 시간 적어 놓은 메모지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거 보고 챙겨드려요. 여보, 잠깐만. 여보, 끊을게요. 저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머리맡에 내려놓고 나서야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영애 언니가 인기척을 듣고 미닫이 사이로 고개를 들이미셨습니다. 순자야, 누구야? 언니, 정환 씨야. 어머님이 거실에서 잠깐 휘청하셨대. 많이 다치셨어. 아니, 그냥 어지럼증이래. 지금 소파에 앉아 계신데. 영애 언니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시다가 짧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순자야, 자네 약 알려줬지. 언니, 입이 먼저 나갔어. 그럴 수 있지. 7년이야. 7년을 새벽 5시마다 챙긴 사람이 그게 안 나오겠어. 영애 언니가 미닫이 안으로 들어와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근데 순자야, 인제 그것도 다음부터는 안 돼. 알지? 알아, 언니.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7년 동안 새벽 5시에 시아버님 약을 챙기던 그 시간이 한 번에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영애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에 앉아서 등만 천천히 쓸어주셨습니다. 같은 시각 송파시댁 거실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시누이 미라가 며칠째 친정에 머물고 있었지만 어머니 약 챙기기는커녕 자기 손빨래 한 번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사흘치 그릇이 그대로 쌓여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인터넷 쇼핑 택배 박스가 굴러다녔다고 합니다. 이정환이 새벽에 안방에서 어머니 약통을 찾으러 왔다 갔다 하면서 미라에게 한마디 했답니다. 누나, 엄마는 누가 돌봐? 내가 왜 돌봐? 30년 올케가 했잖아. 올케 다시 데려와. 누나,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해. 말이지 그럼. 나는 며느리가 아니야. 딸이라고. 시집간 딸이 친정 와서 부모 수발 드는 거 어디서 봤어. 미라는 그날 새벽 자기 짐 가방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 메모지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며칠만 친구 집 가 있을게. 다음 날 금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강남 빌딩 2층 학원 원장님과 3층 사무실 사장님이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날 관리비 정산서에 오류가 있다는 항의 전화를 이정환에게 걸어왔습니다.
이정아는 30년 동안 제가 손글씨로 적어둔 관리비 장부와 영수증이 어디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빌딩 1층 카페 정 사장님이 그날 오후 영애 언니 가게로 직접 들러서 그 얘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사모님, 사장님이 임차인들한테 다음 달까지 정리해드리겠다고 사정하시던데 사모님이 적어두신 그 장부 어디 있어요? 사장님, 그거 우리 분식집 카운터 서랍 맨 아래 칸에 있어요. 빨간 표지 노트요. 아휴, 내가 가서 사장님께 전해드릴까요? 아니에요, 사장님. 우리 정환 씨한테는 직접 전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두세요. 정 사장님이 잠깐 저를 쳐다보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어요, 사모님. 사모님 뜻대로요. 저녁 무렵 송 어르신이 가게로 다시 들르셨습니다. 손에 종이 한 묶음을 들고 계셨습니다. 순자 씨, 어제 사흘치 통화 녹음 다 정리했어요. 27개입니다. 목록만 뽑아왔어요. 어르신, 27개나요? 네. 한번 보세요. 시간이랑 길이만 적혀 있어요. 안 들어보셔도 됩니다. 저는 종이 한 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날짜와 시간, 통화 길이가 한 줄씩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거 내 사무실 금고에 그대로 보관해 둘 겁니다. 순자 씨는 신경 쓰지 마세요. 노트나 잘 적으세요. 어르신, 진짜로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갚을 거 없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칼국수 한 그릇 사주세요. 그거면 됩니다. 송 어르신이 짧게 웃으시고는 가게를 나가셨습니다.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송 어르신이 다시 가게로 들르셔서 보온병에 끓인 쌍화탕을 한 잔 따라주셨습니다. 순자 씨, 이거 한 모금 마셔요.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잤지요. 네, 어르신. 따뜻하네요. 저는 두 손으로 종이컵을 감싸쥐었습니다. 순자 씨, 이제 며칠만 더 버티면 저쪽 집안이 스스로 무너지는 게 보일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움직일 차례가 와요. 어르신, 저 무서워요. 30년 살던 집을 떠난 게 무서운 게 아니라요. 30년을 같이 산 사람이 어머님 약 하나도 모른다는 게 저는 종이컵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그게 더 무서워요, 어르신. 그리고 새벽에 정환 씨가 약 물어보니까 제 입에서 그게 술술 나오는 게요. 그것도 무서워요. 송 어르신이 잠시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순자 씨, 그게 7년이에요. 7년이 그렇게 쉽게 안 빠집니다. 다만 한 번씩 입이 나갈 때마다 알아차리시면 돼요. 알아차리는 게 첫 단추예요. 네, 어르신. 그러니까 노트를 더 잘 적으세요. 3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순자 씨 본인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날 밤 노트의 3페이지를 폈습니다. 7년 간병일지에서 가장 추웠던 겨울, 시아버님이 새벽 4시에 깨어 화장실 가시던 길에 미끄러지셨던 그날을 한 줄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볼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 뒷방에 가만히 울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월요일 오전 9시였습니다. 영애 언니 가게 카운터 옆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데 손자 민호가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송파집에 갔다가 가지고 왔어요. 민호야, 이게 뭐야? 강남 세무서에서 등기 우편으로 온 거예요. 상속재산 신고 의무 안내문이라고 적혀 있어요. 저는 봉투를 받아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봉투 안에 종이가 한 뭉치 들어있는 게 손끝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식탁에 올려놓고 1시간을 가만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종합소득세 신고서 한번 들여다본 적 없는 분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민호야, 이거 어머니가 받을 게 아니야. 다시 갖다 둬.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아버지가 결국 친구 소개로 강남 세무사 사무소에 갔는데 착수금만 500만 원을 줬대요. 할머니가 그거 듣고 거실에서 한참을 가만히 계셨어요. 영애 언니가 카운터 뒤에서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민호야, 너희 아버지가 30년 동안 영수증 한 장 안 들여다보셨는데 그게 한 번에 되겠어. 500만 원이면 싼 거야. 이모님, 그래도요. 어머니가 매년 봄에 직접 신고하시던 거잖아요. 저는 봉투를 다시 민호 손에 돌려주었습니다. 민호야, 너도 이제 저 집 일에는 끼어들지 마. 너희 가족 일이나 잘 챙겨. 같은 날 정오 무렵이었습니다. 강남 빌딩 1층 카페 정 사장님이 영애 언니 가게에 직접 들르셨습니다. 손에는 흰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모님, 저 오늘 결심했어요.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카페 계약 갱신 안 할게요. 2달 뒤 만기 맞춰서 빠질 거예요. 오늘 등기로 갱신 거절 통지서 보냈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카운터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사장님, 갑자기 왜요? 갑자기는요. 5년 동안 참아온 거예요. 정 사장님이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이거 사유서 사본이에요. 갱신 거절 사유에 5년 동안 사모님 시어머님이 카페에 들어와서 손님들 앞에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들 다 날짜별로 적어 넣었어요. 저는 종이를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날짜와 함께 한 줄씩 적혀 있었습니다. 사모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모님 보고 5년을 버텼어요. 사모님이 매달 첫째 주에 직접 오셔서 관리비 정산하시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러셨거든요. 자기 시어머니가 또 와서 뭐라고 하셨냐고. 그 한마디 들으려고 5년을 참았어요. 정 사장님이 입술을 한번 깨물고 다시 입을 떼셨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안 계시니까요. 저는 더는 못 버티겠더라고요. 저는 한참을 카운터만 내려다봤습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사모님이 죄송하실 게 뭐 있어요. 저는 사모님한테 고마운 거지요. 정 사장님이 사유서를 도로 봉투에 넣으셨습니다. 이 사본은 사모님 갖고 계세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쓰세요. 진술서 써드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영애 언니 가게 미닫이 문이 또 한 번 열렸습니다. 이번엔 강남 빌딩 3층 사무실에서 일하시던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사모님 여기 계신다고 들어서 왔습니다. 네, 어떻게 오셨어요? 보일러 배관에서 천장 누수가 났어요. 어제 오후부터요. 저는 영애 언니와 눈을 한번 마주쳤습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인터넷에서 새 업체를 부르셨는데 견적 비교도 안 해보고 그냥 480만 원에 그날 안에 공사를 진행하셨어요. 저희 사무실은 하루 영업 못했고요. 영애 언니가 그 말을 듣고 카운터 뒤에서 짧게 웃으셨습니다. 480만 원이라. 사모님이 부르시던 그 대성설비라고 했나? 그분이라면 200만 원이면 했을 텐데. 이모님, 200만 원은 무슨이요? 매년 봄 정기 점검만 받았으면 누수 자체가 안 났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안 빼먹고 점검했는데 저는 한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제가 직접 가서 처리해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사정이에요. 사모님, 저는 따지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사모님이 그동안 우리한테 어떻게 해주셨는지 새삼 알게 돼서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3층 사장님은 차 한 잔만 비우시고 가게를 나가셨습니다. 같은 시각 송파시댁에서는 박기희가 평생 처음으로 가사도우미 파견업체에 직접 전화를 걸고 계셨습니다. 식사 준비, 청소, 빨래, 약 챙기기까지 모두 맡기려면 한 달에 320만 원이
든다는 답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도둑놈 신보야? 내가 그 돈을 왜 줘? 박기희가 전화를 끊으시고 거실 소파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시누이 미라가 시키고 간 배달 음식 영수증 17만 원이 놓여 있었답니다. 박기희가 그 영수증을 한참 동안 손에 들고 계셨다는 얘기를 큰댁 형님이 다음 날 전화로 알려주셨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송 어르신이 가게로 들르셔서 휴대폰을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순자 씨, 사흘치 정리 끝났어요. 이번엔 임차인 5분께 짧은 인사 문자만 보내고 다시 저한테 맡겨주세요. 어르신, 인사 문자요. 네. 그동안 신경 써주셔서 감사했다는 한마디만요. 사정 설명하지 마시고 그냥 인사만요. 저는 휴대폰을 받아들고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문자를 한 통씩 손수 적어 내려갔습니다. 5년 카페 정 사장님께 그동안 신경 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학원 원장님께 5년 동안 매달 정산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3층 사장님, 4층 사장님, 5층 사장님께도 똑같이 짧은 인사를 보냈습니다. 다 보내고 나서 휴대폰을 송 어르신께 도로 건네드렸습니다. 어르신, 다 보냈어요. 잘하셨어요. 답장은 안 봐도 됩니다. 답이 오든 안 오든 그건 그 사람들 몫이에요. 다음 날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카페 정 사장님이 그 문자를 받고 가게로 다시 들르셨습니다. 사모님, 어제 그 문자 받고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사장님, 그 짧은 문자 한 통이에요. 5년 동안 사모님이 저한테 매달 미안하다고 하시던 그 마음이 그 문자 한 줄에 다 들어있어서요. 진짜 사모님 빠지시는 거구나. 그게 실감이 나서요. 정 사장님이 카운터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이셨습니다. 사모님, 우리 카페 만기 맞춰 빠질 건데요. 만약 사모님이 어디서 다시 가게 여시면요. 저희 단골들 다 데리고 갈 거예요. 저도 모르게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영애 언니가 카운터 뒤에서 행주로 코를 한번 닦으셨습니다. 같은 날 오후 무렵이었습니다. 시아버님 첫 제사를 열흘 앞두고 박기희가 30년 단골 떡집 김 사장님께 직접 전화를 거셨다는 얘기를 김 사장님이 직접 들러서 전해주셨습니다. 순자 씨, 사모님이 어제 우리 떡집에 전화하셨어. 시아버님 제사상에 올릴 백설기랑 절편 좀 부탁한다고. 네, 사장님. 그래서요. 내가 사모님께 그랬지. 사모님, 시아버님 평소 입맛이 어떻게 되시지요? 소금 간을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요? 깨를 얼마나 뿌려드려야 할지요? 김 사장님이 카운터 옆 의자에 앉으시면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한참을 답을 못 하시더라고. 결국 우리 며느리한테 물어보고 다시 전화 주겠다고 끊으시더라고. 근데 그게 자네한테 물어볼 수가 있어. 그래서 다시 전화가 안 왔어. 저는 김 사장님의 얼굴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소금 간 약하게, 깨 많이. 시아버님이 7년 동안 매일 드시던 그 디테일이 어머님 머릿속엔 단 한 줄도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영애 언니 가게 미닫이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뒷방에 있다가 인기척의 미닫이 사이로 살짝 내다봤습니다. 남편 이정환이 셔터 앞에서 30분을 서성이다가 결국 안으로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영애 언니가 카운터 뒤에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이서방, 어쩐 일이야? 형님, 안에 순자 있는 거 알아요. 잠깐만 만나게 해주세요. 이서방, 내 입장 좀 봐줘. 내가 마음대로 나오라 마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손가방을 안고 뒷방에서 나갔습니다. 이정환이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아 있다가 저를 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앉아 있어요. 이정환은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카운터 맞은편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일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처신을 잘못했어. 어머니가 그날 그 봉투 던지신 거, 거머리년이라고 하신 거, 그거 다 잘못된 거 인정해. 이정환이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근데 여보, 30년이야. 우리가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 일단 집에 들어와서 같이 정리하자. 위자료는 부르는 대로 맞춰볼게. 저는 이정환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여보, 한마디만 해봐. 응. 이정환이 한 손을 카운터 위로 살짝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여보, 그리고 한 가지만. 어머니 한약 어디서 짓던 거였더라. 동네 한의원 맞지? 거기 원장님이 며느리 메모 갖고 오라고 그러시는데 그 메모가 어디 있는지 도통 모르겠어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정환이 무슨 말을 더 하려고 했지만 저는 영애 언니 가게 뒷방으로 그대로 들어가 미닫이를 닫았습니다. 영애 언니가 카운터 뒤에서 이정환에게 짧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서방 가. 오늘은 가야 돼. 형님, 한마디만이라도 더. 이서방, 자네 지금 자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알고나 있어. 한약 메모 어디 있냐는 그 말이 사과 끝에 따라붙으면 그게 사과겠어, 부탁이겠어. 이정환은 한참 동안 카운터 앞에 앉아 있다가 결국 일어나서 가게를 나갔습니다. 미닫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뒷방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뒷방 벽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방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송 어르신이 며칠 전에 챙겨주신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예약증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도로 손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손자 민우한테서 짧은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강남 빌딩 한 달치 관리 지출 내역을 받아들고 식탁 앞에서 머리를 감싸쥐고 계셨어요. 같은 시각 송파집 거실에서는 시누이 미라가 어머니 몰래 짐 가방을 싸서 식탁 위에 메모지 한 장을 올려놓고 있었어요. 엄마, 며칠만 친구 집 가 있을게.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휴대폰을 다시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영애 언니가 뒷방 미닫이를 살짝 열고 얼굴을 들이미셨습니다. 순자야, 안 잘 거야. 언니 잠이 안 와. 이리 와. 따뜻한 차 한 잔 끓여줄게. 저는 손가방을 끌어안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영애 언니가 보리차 주전자를 가스레인지에 올리는 동안 저는 노트를 펴고 그 날짜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정환 사과 끝에 어머니 한약 메모를 묻다. 볼펜을 내려놓고 보리차 한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영애 언니가 맞은편 의자에 앉으시면서 짧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순자야, 자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알아. 저는 영애 언니의 얼굴을 한참 쳐다보다가 보리차 한 모금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뜨거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30년 동안 한 번도 끓여 먹은 적 없는 그 맛이 새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영애 언니 가게 미닫이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뒷방에서 노트를 적다가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수, 안에 있나? 작은아버님, 이종복 어르신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을 내려놓고 황급히 뒷방에서 나갔습니다. 작은아버님, 어떻게 여기까지요? 내가 시장에 한번 들러봐야겠다 싶어서 왔지. 자네 시아버지 49제 끝나고 며느리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척들 귀에까지 다 들어왔어.
작은아버님은 시아버님의 사촌 동생이셨습니다. 집안 학렬에서 가장 큰 어른이시고 평소에도 시아버님하고 가장 가까이 지내셨던 분이셨습니다. 앉으세요, 작은아버님. 차 한 잔 내올게요. 차는 됐고 잠깐만 앉았다 가마. 내가 시댁 들렀다가 오는 길이야. 저는 그 한마디에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님 댁에요. 그래. 형수가 자네한테 그날 봉투 던지고 거머리년이라고 했다는 게 사실이냐고 한번 직접 물어봐야겠더다고. 작은아버님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다이어리를 한 권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표지가 갈색으로 바랜 30년은 좋기 넘게 손때가 묻은 다이어리였습니다. 형수가 처음엔 뭐라고 한 줄 알아? 그년이 30년 동안 우리 집을 등쳐먹었다고 그러시더라고. 영애 언니가 카운터 뒤에서 입을 다물고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 다이어리를 폈어. 형님이 돌아가시기 2달 전에 우리 집에 오셔서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내가 손글씨로 적어둔 페이지를. 작은아버님이 다이어리를 펴서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짚으셨습니다. 저는 그 페이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날짜 옆에 시아버님 글씨가 아닌 작은아버님의 단정한 손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형님 왈, 우리 며느리한테 미안하다. 7년 간병을 다 시켰다. 저는 그 한 줄을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형수, 자네 시아버지가 내 앞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눈가가 다 젖어 계셨어. 내가 그날 집에 와서 바로 적어뒀지. 작은아버님. 그래서 내가 형수 시어머니께 그 페이지를 펴서 보여드렸어. 형님이 돌아가시기 2달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때 시어머니 얼굴 보니 입을 못 대시더라고. 저도 모르게 카운터 모서리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작은아버님이 다이어리를 다시 천천히 덮으셨습니다.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한마디 했지. 이번 형님 첫 제사는 우리 큰댁 종갓집에서 합사로 모실 거다. 형수님은 안 오셔도 된다. 정환이만 와서 절만 올리고 가면 된다. 작은아버님, 그렇게까지요. 형수 30년이야. 30년을 우리 집안 며느리로 살았는데 그 끝이 이런 식이면 우리 집안 어른들이 죽어서도 눈을 못 감아. 작은아버님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친척 단톡방에도 한 줄 올렸어. 이번 형님 첫 제사는 큰댁 종갓집에서 모십니다. 자세한 사정은 묻지 마시고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그 한 줄 올려놓으니까 사촌들 조카들 단톡방이 조용해지더라고. 저는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수, 너무 마음 쓰지 마. 자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작은아비가 뒤에 있다고 생각해. 어른들 다 자네 편이야. 작은아버님은 다이어리를 도로 양복 안주머니에 넣으시고 가게를 나가셨습니다. 영애 언니가 카운터 뒤에서 한참 동안 말을 못하셨습니다. 순자야, 자네 시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언니, 나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시아버님 7년을 간병하면서도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씀 안 하셨거든. 근데 작은아버님께는 그러셨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아 시아버님 생각만 했습니다. 7년 동안 새벽 5시에 약을 챙겨드릴 때마다 시아버님이 저를 쳐다보시던 그 눈빛이 새삼스럽게 떠올랐습니다. 말씀은 못하셨지만 그 눈빛이 무슨 뜻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시장 번영회장 박 사장님이 단골 어르신 5분과 따로 의논해 두셨다는 얘기를 영애 언니가 한참 뒤에 전해주셨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가게 미닫이 문이 또 한 번 열렸습니다. 박 사장님과 30년 단골 어르신 5분이 한꺼번에 들어오시는 게 보였습니다.
손에는 큰 보쌈 한 상이 들려 있었습니다. 순자 사장, 우리 좀 봐. 보쌈이야. 김 영감님이 보쌈 상자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감님? 우리가 자네 위해서 한 상 차렸어. 순자네 분식집 30년 단골 모임 이름으로. 박 사장님이 카운터 옆 의자에 앉으시면서 짧게 웃으셨습니다. 내가 어제 영감님들이랑 같이 의논했어. 자네가 30년을 시장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그 한 끼 차려줄 자격은 있다 싶어서. 저는 보쌈 상자를 내려다보다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는데 어깨가 자꾸 떨렸습니다. 영애 언니가 행주로 카운터를 한번 닦으시면서 코를 훌쩍이셨습니다. 영감님들, 들어와 앉으세요. 제가 칼국수 한 그릇씩 끓여드릴게요. 칼국수는 무슨? 우리가 자네 가게 와서 또 음식 시켜 먹으면 자네가 미안하지. 우리가 차려왔으니까 자네가 한술 떠. 최 영감님이 보쌈 상자를 풀어 카운터에 펼쳐 놓으셨습니다. 박 사장님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익숙한 검정 노트를 꺼내셨습니다. 순자 사장, 내 민원 기록부에 그댁 시어머님 행패 날짜 다 적어뒀어. 처음 분식집 셔터 앞에서 1시간 서성이신 거, 그 다음 영애 사장 가게 와서 자네 어디 숨겼냐고 하신 거, 떡집 김 사장 가게 가서 자네 친정 연락처 물으신 거, 다. 사장님, 그렇게까지 적어두셨어요. 적어둬야지. 내가 시장 번영회장이 된 게 5년이야. 5년 동안 시장 분쟁한 건 한 건 다 이 노트에 적어왔어. 자네 일이라고 따로 적겠나? 평소처럼 적었지. 박 사장님이 노트를 영애 언니께 건네주셨습니다. 영애 사장, 이거 사본 떠둬. 필요할 때 쓰게. 사장님, 진짜로요. 진짜로. 자네들 둘이 30년 시장 절친이잖아. 자네가 챙겨야지 누가 챙겨. 영애 언니가 그 자리에서 노트를 받아들고는 한번 길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사장님, 우리 시장에 사람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 새삼 알았어요. 많지. 30년이면 많지. 5시간쯤 지나서 가게 미닫이 문이 또 한 번 열렸습니다. 이번엔 손자 민호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카운터 앞으로 다가와 제 손을 한참 동안 잡고 있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민호야, 어떻게 왔어? 어머니, 저 어제 할머니 댁에 다녀왔어요. 저는 민호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민호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댁에 왜? 제가 가서 직접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진짜로 어머니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요? 민호가 잠시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민호야, 너희 어머니가 거머리 같은 년이라 할미가 한 소리 했다. 너도 알 거 아니냐고요. 저는 두 손으로 카운터를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어?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냥 일어나서 신발 신고 나왔어요. 할머니가 뒤에서 부르시는데 안 돌아봤어요. 며느리가 옆에서 케이크 상자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으면서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한동안 할머니 안 뵐 거예요. 민호 씨하고 의논 다 했어요. 민지야, 그래도 할머니신데. 어머니, 저는 어머니 며느리예요. 어머니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분을 제 손주 할머니로 모실 수가 없어요. 민지가 또박또박 한마디씩 끊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야, 고마워. 어머니, 저희 첫째 100일에 시장 칼국수 먹으러 올게요. 어머니 직접 끓이신 칼국수요. 민호가 옆에서 한마디 보탰습니다. 어머니,
그날 저녁에 할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추석에 왜 안 오냐고.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어머니께 사과하시기 전엔 안 갑니다. 민호야, 너 그렇게까지. 어머니, 30년이에요. 제가 어머니 손에서 자란 30년이요. 그게 저한테는 답이에요. 저는 민호의 손을 한참 동안 잡고 있었습니다. 영애 언니가 옆에서 케이크 상자를 풀어서 작은 접시에 한 조각씩 잘라 놓으시는 동안 저는 며느리의 어깨에 잠깐 머리를 기댔습니다. 같은 시각 송파시댁 노인정에서 또 한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기희가 평생 친구이신 김할머니를 만나러 노인정 문을 여셨다고 합니다. 김할머니는 박기희와 50년 넘게 노인정 한자리에 같이 앉으시던 분이셨습니다. 귀희야, 너 왔구나. 김할머니가 화투패를 손에 든 채로 박기희를 한번 쳐다보셨답니다. 응, 오늘 좀 답답해서 왔어. 귀희야, 한 가지만 묻자. 김할머니가 화투패를 내려놓고 박기희를 정면으로 바라보셨답니다. 내 며느리한테 거머리년이라 그랬다는 게 사실이냐? 박기희가 잠깐 입을 다무셨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들었어? 어디서 들었으면 어떻고 어디서 안 들었으면 어떻겠어? 사실이냐 아니냐? 귀희야. 김할머니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셨답니다. 내가 너랑 50년을 같이 화투 쳤다. 근데 사람한테 그러면 못 써. 며느리한테 그러면 더 못 써. 김할머니는 화투패를 챙기시고 자리를 옮겨 다른 할머니들 옆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박기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다가 결국 노인정 문을 열고 나오셨답니다. 그날 이후로 박기희는 노인정 출입을 끊으셨습니다. 그 얘기를 떡집 김 사장님이 다음날 가게에 들러서 전해주셨습니다. 순자 씨 시어머님이 인제 갈 데가 없어졌어. 노인정도 끊으셨고 동네 마트도 잘 안 가신대. 어디 가셔도 그 댁 사정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장님, 그게 어머님이 자초하신 일이지요. 맞지. 자초하신 거지. 밤 9시쯤이었습니다. 송 어르신이 가게로 들르셔서 종이 한 장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순자 씨, 내일 오전 10시에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사 전문 변호사하고 첫 무료 상담 잡아뒀어요. 어르신, 그렇게까지요. 가셔야지요. 이 정도 자료가 모였으면 한번 펴놓고 정리해야 합니다. 송 어르신이 안경을 한번 고쳐 쓰셨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은 내가 잘 아는 분이에요. 어려운 말 안 쓰시고 쉬운 말로 풀어주시는 분이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영애 언니와 함께 송 어르신을 따라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책상 너머로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시다가 짧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어머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30년 혼인에 7년 간병이면 상속 재산이라도 일부는 분명히 어머님 몫이 있어요.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변호사 선생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차근차근 가시면 됩니다. 어려운 법 용어 안 쓸게요. 어머님이 30년 동안 노트에 적으신 거, 그게 다 증거예요. 저는 손가방 안에서 누런 노트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노트를 한번 들춰보시고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머님, 이 노트면 됩니다. 저쪽에서 어떻게 나오든 이 한 권이면 됩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처음으로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지고 다니던 무언가가 그 자리에 가만히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영애 언니 가게 뒷방에서 누런 노트를 펴고 있는데 머리맡에 둔 휴대폰이 또 부르르 떨렸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님 세 글자가 떴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통화 버튼만 누르고 휴대폰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순자야. 박기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미가 그날은 정신이 없어서 말이 헛나갔다. 그 봉투는 없던 일로 하자. 일단 집에 들어와서 얘기 좀 하자. 저는 휴대폰을 그대로 둔 채 노트만 한 장 더 넘겼습니다. 순자야, 듣고 있어. 어미가 진짜로 잘못했어. 너 30년 우리 집안에서 고생한 거 어미가 다 안다. 박기희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지금 어미가 혈압약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미라도 집을 나갔어. 정환이는 라면도 못 끓여.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기희의 목소리가 차츰 잦아들었습니다. 뚜뚜뚜 통화 종료음이 울리고 나서야 영애 언니가 미닫이 사이로 고개를 들이미셨습니다. 순자야, 들었어. 응, 언니. 다 들었어. 아침부터 사람 마음이 흔들리네. 흔들려도 어쩔 수 없어. 30년을 들으셨으면 됐지. 저는 노트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애 언니가 끓여둔 콩나물국 냄새가 부엌 쪽에서 풍겨왔습니다. 같은 날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박기희는 두 번째로 한의원에 가보셨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며느리가 적어두던 약재 메모를 가져가지 못한 채 빈손으로 가셨습니다. 원장님이 진맥을 잡으시다가 안경 너머로 한번 쳐다보시고는 이번엔 더 긴 숨을 쉬셨답니다. 사모님, 며느님 아직도 안 오셨네요. 몸이 안 좋으셔서요. 사모님, 그 메모가 없으면 약을 못 짓는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요. 사모님 위장이 약하시니까 환기량을 어떻게 줄이고 잠을 잘 못 드시니까 산조인을 얼마나 더 넣어야 하는지 그게 다 며느님이 적어 오시던 거예요. 박기희는 그날도 한약을 못 받으시고 빈손으로 한의원을 나오셨습니다. 문 앞 계단에서 한참을 서 계시다가 약국에 들러 두통약 한 통을 사가셨답니다. 옆 약국 약사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떡집 김 사장님께 흘리듯 말씀하시는 걸 김 사장님이 또 가게에 들러서 전해주셨습니다. 순자 씨, 시어머님 요즘 약국에서 두통약만 사가신대. 한약방은 2번이나 빈손으로 나오셨고, 사장님, 내가 봐도 시어머님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 사람이 그새 폭삭 늙으셨어. 영애 언니가 옆에서 한숨을 한번 내쉬셨습니다. 늙으셨든 안 늙으셨든 그건 본인이 자초하신 거야.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휴대폰이 또 한 번 울렸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만 누르고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순자야. 박기희의 목소리가 이번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미라가 집을 나갔다. 그 망할년이 친구 집 간다고 짐 싸서 나갔어. 어미가 혼자 거실에 앉아 있다. 정환이는 라면도 못 끓여. 어제는 흰쌀밥 한 솥을 새카맣게 태웠어. 어미는 평소 먹던 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 약통 5개를 다 열어봤는데 어느 게 아침 약이고 어느 게 저녁 약인지 모르겠어. 저는 영애 언니의 얼굴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영애 언니가 카운터를 닦던 손을 멈추고 가만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순자야, 한 번만 들어와서 약통이라도 정리해 다오. 약 정리만이라도 부탁한다. 응. 박기희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다 이어졌습니다. 어미가 미안하다. 어미가 정말 미안해. 뚜뚜뚜 통화 종료음이 울리고 나서야 저는 휴대폰을 영애 언니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영애 언니가 한참을 말없이 서 계시다가 짧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순자야, 자니 마음 흔들리지. 흔들려, 언니. 흔들리지 마. 저 양반 사과는 지금 사과가 아니야. 부탁이지. 알아, 언니. 알아. 저는 그날 밤 노트의 3페이지에 짧은 한 줄을 적었습니다. 박기의 약통 정리 부탁.
그 한 줄을 쓰고 나서 한참 동안 그 글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손자 민호가 가게로 들렀다가 새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어머니, 강남 빌딩 4층도 계약 갱신 거절 통지 왔대요. 4층까지. 네. 사유서의 관리 상태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한 줄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카운터 앞에 앉아 한참을 휴대폰만 내려다봤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정기 점검받던 그 빌딩이 이렇게 한 달 사이에 두 곳이나 비게 됐습니다. 매월 1,200만 원이 들어오던 임대료 통장이 단숨에 절반 가까이 쪼그라들었다는 얘기를 며느리 민지가 옆에서 한마디 보탰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부동산을 5군데나 돌아다니고 계신데도 새 임차인이 잘 안 들어온대요. 민지야, 그 빌딩이 위치는 좋아. 임차인이 안 들어올 자리가 아니야. 근데 어머님, 그 동네 부동산 사장님들이 이미 알고 계시대요. 시어머님이 임차인들한테 어떻게 하셨는지요. 저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애 언니가 옆에서 칼국수 면을 반죽하시다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제 발등 자기가 찍은 거지.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가게 미닫이 문이 또 한 번 천천히 열렸습니다. 이정환이 카운터 앞에 들어와 한참을 서 있다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여보, 저는 뒷방에서 노트를 적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미닫이를 열었습니다. 이정환의 얼굴이 일주일 사이에 부쩍 늙어 있었습니다. 수염이 며칠째 깎이지 않았고 와이셔츠 깃이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정말 많이 약해지셨어. 한 번만 만나서 사과 받아주면 안 되겠어. 이정환이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든 부르는 대로 맞춰볼게. 1억이든 2억이든. 어머니가 진심으로 미안해하셔. 저는 이정환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여보, 한마디만 해줘. 응. 어머니 진짜 한 달 사이에 폭삭 늙으셨어. 노인정도 못 가셔. 마트도 동네 마트는 못 가시고 차로 20분 거리 다른 동네까지 가셔. 이정환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떼었습니다. 여보, 그리고 한 가지만. 어머니 한약은 어디서 짓던 거였더라. 동네 한의원 원장님이 자꾸 며느리 메모 갖고 오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 한마디에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정환이 뭐라고 더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영애 언니 가게 뒷방으로 들어가 미닫이를 닫았습니다. 영애 언니가 카운터 뒤에서 짧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서방, 형님, 자네 일주일 전에 여기 왔을 때도 똑같은 말하고 갔어. 사과 끝에 한약 메모.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자네 입에서 똑같은 말이 나오네. 형님, 그게 아니라가 아니야. 자네는 지금 사과하러 온 게 아니라 메모 받으러 온 거야. 이정환은 한참을 카운터 앞에 앉아 있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닫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뒷방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뒷방 벽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같은 시각 신우임이라는 강남 빌딩 1층 빈 점포에서 짐을 다시 싸서 자기 친구 사업장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친구 집에서도 사흘 만에 쫓겨나서 어머니 집으로도 동생 집으로도 못 돌아가는 처지가 됐다는 얘기를 큰댁 형님이 며칠 뒤에 전화로 알려주셨습니다. 며느리 민지가 또 한 가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제 할머니께 마지막으로 전화드렸어요. 민지야, 또 무슨 일이야? 민호 씨가 그랬어요. 할머니, 어머니께 직접 사과 안 하시면 저희도 더는 못 갑니다. 저희 첫째 100일에도 안 오셔도 됩니다.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민지야, 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어머님, 저는 어머님 며느리 30년 봐왔어요.
민지가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30년이요. 어머님은 시어머님 30년 모셨고 저는 어머님 며느리 2년이지만 어머님이 시어머님 모시는 거 친정 어머니께도 다 들었어요. 그게 사람이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며느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한복판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저는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 뒤 새벽 3시였습니다. 휴대폰이 어둠 속에서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님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결에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박기의 어르신 보호자 되세요. 응급실 간호사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이 한 번에 달아났습니다. 누구신데요? 어르신이 거실에서 쓰러지셔서 119 타고 들어오셨어요. 본인이 직접 119 부르셨고요. 보호자분 연락처가 어르신 휴대폰에 며느님 번호로 저장돼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어르신께 보호자 안 오시냐고 여쭸더니 올 사람이 없다고 하셔서요. 한 번만 들러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한참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영애 언니가 인기척을 듣고 미닫이 사이로 고개를 들이미셨습니다. 순자야, 누구야? 언니, 응급실이래. 누가? 어머님이. 영애 언니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계시다가 한숨을 한번 길게 내쉬셨습니다. 순자야, 자네 어떻게 할 거야? 저는 휴대폰을 잠시 떼고 천장을 한 번 더 올려다봤습니다. 7년 동안 새벽 5시에 시아버님 약을 챙기던 그 시간이 머릿속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새벽 3시에 응급실 침대에 혼자 누워 계시는 어머님의 모습이 그 위에 겹쳐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다시 귀에 댔습니다. 간호사님, 죄송한데요. 저는 그 어르신 며느리가 아니에요. 일주일 전에 이혼합에 들어간 사이예요. 보호자는 그 어르신 아드님 이정환 씨예요. 번호 불러드릴게요. 저는 차분하게 이정환의 휴대폰 번호를 한 자리씩 불러드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영애 언니가 미닫이 안으로 들어와 제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순자야, 잘했어. 잘했어. 언니, 나 모진 사람인 것 같아. 모진 사람이 아니야.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자리 지킨 사람이야.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는데 눈물이 손바닥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영애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에 앉아서 등만 쓸어주셨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송 어르신이 가게로 들르셨습니다. 손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순자 씨, 어젯밤 일은 영애 사장한테 들었어요. 어르신, 저 너무 모진 거 아니에요. 모진 거 아닙니다. 만약 어젯밤에 응급실 가셨으면 그동안 모은 게 다 무너집니다. 송 어르신이 카운터 앞 의자에 앉으시면서 안경을 한번 고쳐 쓰셨습니다. 순자 씨,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요. 더 끌면 저쪽이 무너져서 받을 것도 못 받습니다. 어르신, 내일 변호사 선생님 다시 만나서 마지막 카드를 보낼 준비를 합시다. 그 봉투, 그 노트, 통화 녹음 27개, CCTV 영상 2개, 박 사장님 민원 기록부, 작은아버님 다이어리 사본까지 한자리에 모을 겁니다. 저는 손가방 안에서 누런 노트를 꺼냈습니다. 30년이 적힌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펴보고는 천천히 덮었습니다. 볼펜으로 노트 표지를 한번 쓸어봤습니다. 손때가 묻어 누렇게 변한 표지가 손끝에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르신, 알겠어요. 내일 가요. 송 어르신이 짧게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미닫이 문을 열고 나가시기 전에 한번 돌아보시면서 짧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순자 씨, 3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 내일 변호사 선생님 책상 위에서 보시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영애 언니가 카운터 뒤에서 보리차 한 잔을 따라 제 앞에 놓아주셨습니다. 뜨거운 김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회의실 책상 위에는 4곳에서 따로따로 모여든 자료들이 차례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송 어르신이 가장 먼저 가방에서 종이 묶음 한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으셨습니다. 변호사 선생님, 이건 통화 녹음 27개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목록이에요. 원본 파일은 제 사무실 컴퓨터에 그대로 보관해 뒀습니다. 네, 어르신. 잘 보관하셨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종이 묶음을 한번 들춰보시면서 짧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영애 언니가 옆에서 작은 손가방을 풀어 CCTV 영상 USB 2개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이건 우리 가게 입구 CCTV 영상이에요. 사건 당일 거하고 그 뒤에 시어머님이 우리 가게 와서 행패 부리신 날 거하고요. 2개 모두 따로 백업해 두셨네요. 잘하셨어요. 박 사장님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검정 노트 한 권의 사본을 꺼내 책상 위에 펼치셨습니다. 이건 우리 시장 번영의 민원 기록부 사본입니다. 시어머님이 시장에서 행패 부린 날짜와 시간, 그날 폭언 내용까지 다 정자로 적어뒀어요. 사장님, 이거 정자로 적어주신 거 정말 도움이 됩니다. 작은아버님 이종복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양복 안주머니에서 갈색 다이어리 사본 한 부를 꺼내 책상 위에 올리셨습니다. 이건 내 30년 다이어리 중에서 형님 돌아가시기 2달 전 페이지를 복사한 거예요. 형님이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하신 그 한 줄. 저는 그 4가지 자료를 책상 위에 한꺼번에 올라가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도 손가방 안에서 자료 3가지를 꺼냈습니다. 30년치 분식집 매출 장부와 시댁 생활비 입금증 묶음을 책상 위에 한쪽에 올려놓고 그 옆에 시아버님 7년 간병일지가 적힌 누런 노트를 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애 언니가 카운터 아래 작은 금고에서 그대로 들고 온 누런 봉투를 그날 처음으로 봉투째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표 5천만 원짜리 한 장이 흰 봉투에 끼워진 채로 들어 있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안경을 고쳐 쓰시고 자료들을 한참 동안 살펴보셨습니다. 어머님, 네, 변호사님. 이 자료들은요. 어머님 한 분이 모은 게 아니에요. 저는 변호사 선생님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어머님 곁에 계셨던 4분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따로따로 적어두셨던 거예요. 어르신은 통화 녹음을, 영애 사장님은 CCTV를, 박 사장님은 민원 기록부를, 작은아버님은 다이어리를. 변호사 선생님이 누런 봉투를 손가락으로 한번 가리키셨습니다. 여기에 어머님 본인이 30년 적어두신 노트하고 손도 안 대신 그 봉투까지 더해지면요. 이 정도면 협의 단계에서 충분히 정리됩니다. 저는 2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영애 언니가 옆에서 제 어깨에 손을 살며시 올리셨습니다. 순자야, 들었지? 30년이 헛게 아니었어. 저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변호사 선생님 명의로 등기 우편 한 통이 송파시댁으로 발송됐습니다. 같은 우편이 강남 빌딩 임대 사업자 주소로도 한 부 더 갔습니다. 이혼 및 재산 정리 협의 요청서였고 봉투 안에는 협의가 결렬될 경우 본격적인 소송과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겠다는 한 줄이 따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협박과 모욕 2가지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는 한 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손자 민호가 가게로 들러서
그 우편을 받아든 시댁 분위기를 짧게 전해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 우편을 받자마자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전화하셨대요. 민호야, 그래서 뭐라고 하셨대? 진짜로 모욕죄로 형사 고소까지 갈 수 있는 거냐고 물으셨대요. 변호사 선생님이 한마디 하셨대요. 녹음 파일 16통이면 차고 넘친다고요. 그 한마디 듣고 아버지가 그날 오후에 바로 자기 변호사를 선임하셨어요. 저는 짧게 한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영애 언니가 카운터 뒤에서 칼국수 면을 반죽하시다가 한마디 보태셨습니다. 인제 진짜 정리되겠네. 변호사까지 붙였으면. 일주일 뒤였습니다. 강남에 있는 한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서 양쪽 변호사가 입회한 협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저는 영애 언니와 송 어르신을 모시고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박기희가 회의실 한쪽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고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계시다가 곧이어 큰 소리부터 치셨습니다. 한 푼도 못 줘. 우리 정환이 빌딩은 우리 집안 빌딩이야. 너 같은 시장 떡볶이 장사가 거기 한 푼이라도 손댈 자격이 어디 있어. 저는 박기희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얼굴을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책상 위에 누런 봉투를 올려놓고 봉투 안에서 수표 한 장을 천천히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5천만 원짜리 자기 앞 수표였습니다. 사모님, 이 수표 기억나시지요? 49제 사흘 뒤에 며느님 분식집 카운터에 던져놓고 가신 그 수표예요. 박기희가 입을 한번 다물었다가 다시 떼셨습니다. 그게 뭐? 잠깐만요. 사모님 그날 하신 말씀 1분만 들어보시지요. 변호사 선생님이 책상 위에 작은 휴대용 스피커를 올리시고 녹음 파일 1개를 재생하셨습니다. 회의실 안에 박기희의 목소리가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이 거머리 같은 년아. 너 같은 년은 강남 사거리에 줄을 서 있어. 의사 딸 교수 딸이 우리 정환이 옆자리에 앉아야지. 너 같은 게 어딜 30년이나 비비고 앉았어. 박기희가 자리에 앉은 채로 입을 다무셨습니다. 얼굴이 점점 빨개지더니 결국 시선을 책상 아래로 떨어뜨리셨습니다. 이정환이 옆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한번 가렸다가 다시 떼었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나서야 변호사 선생님이 짧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거 한 통이에요. 27개 다 들으시려면 30분 넘게 걸립니다. 박기혜 측 변호사가 옆에서 짧게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일단 들어가시지요. 사모님, 변호사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또 한 가지 자료를 책상 위에 올리셨습니다. 이번엔 주민센터에서 발급된 짧은 확인서 한 장이었습니다. 이 자료도 한번 보시지요. 신우이 미라 씨가 며칠 전 주민센터에 가서 며느님 명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새로 만들려고 하셨어요. 위임장도 같이 제출하셨고요. 박기희가 그 한마디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본인 확인 절차에서 들통나서 반려됐어요. 이건 인감도장 위조에 해당해요. 따로 형사 고소 들어가면 또 한 건 더 늘어납니다. 박기혜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짧게 한숨을 한번 내쉬셨습니다. 조정으로 가시지요. 그쪽 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협상은 그날 한 차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마지막 자리에서 합의서가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합의서를 한 줄씩 읽어 내려가셨습니다. 강남 빌딩은 이정환 씨 명의로 그대로 둔다. 김순자 씨에게는 위자료 8천만 원, 30년 기업은 명목의 재산 분할 3억 4천만 원, 합계 4억 2천만 원을 90일 안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저는 합의서를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숫자가 한참 동안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들어갑니다. 향후 박기의 사모님과 이미라 씨는 김순자 씨 본인과 그 가족, 그리고 분식집 영업 장소에 직접 간접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변호사 선생님이 그 한 줄을 한 번 더 읽으시고는 짧게 덧붙이셨습니다. 위반 시 1회당 1천만 원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박기희가 그 자리에서 입을 한 번 다물었다가 다시 떼셨습니다. 접근 금지까지 들어가야 해. 네, 사모님. 들어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합의가 안 됩니다. 박기희는 한참 동안 합의서를 노려보시다가 결국 손이 떨리는 채로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이정환이 옆에서 자기 도장을 찍기 전에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여보. 네. 여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묻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회의실 안이 한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영애 언니가 옆에서 짧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정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여보. 응. 그 봉투 그날 받아들었으면요. 우리 그냥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이정환이 입을 한번 다물었습니다. 안 받았으니까 오늘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정환이 뭐라고 더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합의서에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고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기희가 책상에 두 손을 짚은 채로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이정환이 그 옆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문을 천천히 닫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송 어르신과 영애 언니가 그 뒤를 따라 나오셨습니다. 복도 한쪽 의자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영애 언니가 옆에 앉으셔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순자야, 끝났어. 언니, 끝났어. 진짜 끝났어. 저는 영애 언니의 어깨에 머리를 잠깐 기댔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는데 어깨가 자꾸 떨렸습니다. 송 어르신이 맞은편 의자에 앉으시면서 짧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순자 씨, 칼국수 한 그릇 사주세요. 약속하신 거. 저는 짧게 웃었습니다. 웃다가 다시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영애 언니 가게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송 어르신이 옆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시장 골목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자 씨. 네, 어르신. 30년 노트가 결국 일을 했네요. 송 어르신이 짧게 웃으셨습니다. 거머리년이라던 그 한마디가 오늘 4억 2천이 됐어요. 저는 손가방 안에 든 누런 노트를 한번 더듬어 봤습니다. 표지가 손끝에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영애 언니가 옆에서 한마디 보태셨습니다. 순자야, 자네 인제 진짜 자기 가게 차릴 수 있겠다. 언니 그러게. 무슨 가게 할래?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칼국수집. 영애 언니가 짧게 웃으셨습니다. 분식집 30년 한 사람이 갑자기 칼국수 한대. 언니 옆에서 30년을 봐왔는데 못 끓이겠어. 언니가 가르쳐주면 되지. 그래. 가르쳐줄게. 택시는 시장 골목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송 어르신과 영애 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가로등 아래로 떨어지는 그림자가 세 사람 분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 골목이 달라 보였습니다. 1년 반쯤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시장 번영의 사거리에서 두 블록 떨어진 자리에 매물로 나와 있던 2층짜리 작은 건물의 등기부등본 위에 제 이름 석자가 새로 올라갔습니다. 김순자. 송 어르신이 등기부등본 사본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으시면서 짧게 웃으셨습니다. 순자 씨,
인제 진짜 건물주가 되셨네요. 어르신, 건물주는 무슨이요? 2층짜리 작은 건물이에요. 작아도 자기 건물이지. 4억 2천이 1년 반 만에 자기 가게 2칸이 됐으면 그게 어디예요? 영애 언니가 옆에서 카운터를 닦으시다가 한마디 보태셨습니다. 어르신, 우리 순자 인제 진짜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은 30년 전부터 사장님이었지요. 다만 자기 자리가 아니었을 뿐이에요. 저는 두 분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짧게 웃었습니다. 1층은 순잔의 송칼국수, 2층은 영애 언니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내어드린 영애네 분식이 같이 들어가는 형태로 새 단장이 시작됐습니다. 개업 한 달 전부터 박 사장님이 매일같이 가게에 들르셨습니다. 간판 위치며 메뉴판 글씨 크기까지 일일이 챙겨주셨습니다. 순자 사장, 간판은 좀 더 크게 가. 시장 골목 끝에서도 보여야지. 사장님, 너무 크면 동네에서 튀어요. 튀어야지. 자네가 자네 가게 처음 여는 건데 튀게 가야지. 박 사장님이 그렇게 한마디 하시고는 시장 페인트 가게 사장님께 직접 전화를 거셔서 간판 크기를 한 치수 더 키우라고 일러주셨습니다. 30년 단골 어르신 5분이 개업 일주일 전 시식 자리에 순잔의 1호 단골 자격으로 초대됐습니다. 김영감님이 칼국수 한 그릇을 비우시고는 짧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순자 사장, 면발은 영애 사장한테 배운 거 맞나? 네, 영감님. 1년 반 동안 옆에서 매일 봤어요. 그래도 자네 손맛이 들어갔어. 영애 사장 거랑은 또 달라. 최 영감님이 옆에서 멸치 육수를 한 모금 들이키시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육수가 좋아. 우리 시아버님 좋아하시던 그 맛이야. 영감님,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알아? 자네가 30년 어묵 국물 떠주던 그 손맛이지. 떡볶이 솥에 멸치 육수 올리던 그 손이 칼국수 솥에 올리는 거 아닌가. 저는 그 한마디에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7년 동안 시아버님 약을 챙기던 시간이 머릿속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새벽 5시에 멸치 육수를 올려서 시아버님 죽 한 그릇을 끓이던 그 시간들이 지금 칼국수 솥 위에 그대로 얹어져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송파시댁 쪽 소식은 손자 민호를 통해 가끔 들었습니다. 강남 빌딩은 2개 층이 공실로 남은 상태였고 4층은 결국 8개월 동안 비어 있다가 이정환이 직접 부동산을 5군데 돌고 나서야 새 임차인을 들였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부동산 사장님들 만날 때마다 명함 받아서 노트에 적으시더라고요. 민호야, 그래도 다행이네. 인제 아버지가 직접 하시는구나. 근데요, 어머니. 그 노트가 어머니가 옛날에 적어두시던 그 빨간 노트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표지만 새 거고. 저는 짧게 웃었습니다. 민호야, 그게 사람이 사람한테 배우는 거야. 30년 같이 산 부부면 그래도 한 가지는 배워야지. 신우임이라는 친구 집을 전전하다가 결국 친정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식사 차리기와 한약 챙기기를 며칠 만에 두 손 들고 가사도우미를 드렸답니다. 매월 320만 원짜리 가사도우미와 60만 원짜리 간병인 비용이 시어머님이 받으시던 임대료의 절반을 그대로 가져가는 구조가 됐다는 얘기를 큰댁 형님이 가끔 전화로 알려주셨습니다. 동서, 어쨌든 두 사람 다 늙어가는 사람들이야. 너무 마음 쓰지 마. 형님, 마음 안 써요. 인제 진짜로 안 써요. 그래. 그게 맞아. 박기인은 동네 노인정 출입을 끊으신 뒤로 큰 마트 대신 작은 슈퍼만 다니시게 됐습니다. 그 슈퍼 사장님조차 그댁 사정을 흘리는 통에 결국 차로 20분 거리의 다른 동네 마트까지 가셔야 장을 보실 수 있게 됐답니다. 개업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앞에 큰 화환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작은아버님 이종복 어르신이 직접 보내신 거였습니다. 화환 옆에는 손수 쓰신 카드 한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조카 며느리 30년 수고했네. 저는 그 카드를 한참 동안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영애 언니가 옆에서 카드를 한번 들여다보시고는 짧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순자야, 시댁에 사람 같은 사람이 한 분 계셔서 그래도 30년이 안 무너졌어. 언니 그러게. 저는 그 카드를 가게 카운터 옆 작은 액자에 넣어서 걸어두었습니다. 개업 당일 아침 7시였습니다. 시장 골목 입구에서부터 사람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가게 앞에 서서 그 광경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손자 민호가 떡 상자를 들고 골목 입구에서부터 줄을 정리해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민지가 그 옆에 서서 작은 비닐장갑을 끼고 떡을 한 봉지씩 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첫째 100일 사진 찍고 나서 가족끼리 어머님 칼국수 먹으러 올게요. 민지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민지야, 첫째 다음 달이지. 네, 어머님. 다음 달 둘째 주예요.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한번 가만히 안았습니다.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가게 미닫이 문이 열리면서 익숙한 얼굴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강남 빌딩 1층에서 카페를 접으셨던 정 사장님이었습니다. 사모님, 사장님 어떻게 여기까지요? 저 새 카페 자리 시장 근처로 잡았어요. 2블록 떨어진 자리예요. 정 사장님이 카운터 앞 의자에 앉으시면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사모님이 시장 사거리에 가게 여신다는 얘기 듣고 결심했어요. 우리 단골들 다 모시고 올게요. 사장님 진짜로요. 진짜로요. 5년 동안 사모님이 저한테 매달 미안하다고 하셨던 그 마음이요. 이제 제가 갚을 차례예요. 영애 언니가 카운터 뒤에서 칼국수 한 그릇을 정 사장님 앞에 놓아드렸습니다. 정 사장님이 한 그릇을 다 비우시고는 두 손으로 그릇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제 진짜 사장님 동네에 자리 잡으셨네요. 사장님, 동네는 시장이 동네지요. 30년 산 동네예요. 맞아요, 사모님. 30년 동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가게 문 앞에 작은 화분 하나가 메모도 없이 놓여 있는 게 영애 언니 눈에 띄었습니다. 순자야, 이거 누가 두고 갔지? 언니 모르겠어. 손님 중 한 분이신가? 영애 언니가 화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시다가 짧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순자야, 이거 송파에서 보낸 것 같아. 화분 아래 작은 띠지에 송파 꽃집 이름이 적혀 있어. 저는 화분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동백나무 화분이었습니다. 박기희가 평생 거실 창가에 두고 키우시던 게 동백이었습니다. 언니, 순자야, 어떡할래? 저는 한참 동안 그 화분을 내려다보다가 두 손으로 화분을 들어 올렸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장 골목 끝 화단 한쪽으로 옮겨서 흙 속에 그대로 옮겨 심었습니다. 손에 흙이 묻은 채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영애 언니가 카운터 뒤에서 행주 한 장을 건네주셨습니다. 순자야, 드리지 그랬어. 언니 드리면 안 돼. 합의서에 접근 금지 들어있잖아. 화분이라도 안 돼. 그래도 동백이잖아. 동백이라서 더 안 돼. 저는 손을 닫고 카운터 옆 서랍에서 작은 안내판 하나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송 어르신께 부탁해서 미리 만들어 둔 거였습니다. 합의서 접근 금지 조항에 따라 출입을 사절합니다. 저는 그 안내판을 가게 문 앞에 작게 붙였습니다. 영애 언니가 한참을 그 안내판을 바라보시다가 한번 길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순자야, 이게 자네가 30년 만에 처음 그어놓는 선이네.
언니 30년 만에 처음이지. 이선희. 저녁 9시쯤이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가게를 나가시고 영애 언니와 둘이 카운터 앞에 앉았습니다. 영애 언니가 보리차 한 잔을 따라 제 앞에 놓으셨습니다. 순자야, 인제 진짜 사모님이네. 언니 사모님은 무슨이요? 사모님이지. 자네 가게 자네 건물에서 자네 칼국수 끓이는데 사모님이지. 저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김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언니 아니야. 사모님 아니야. 저는 국솥에 불을 끄면서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30년 거머리 노릇한 끝에 인제야 내 가게 주인 됐을 뿐이에요. 영애 언니가 잠깐 입을 다무셨습니다. 저는 보리차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언니 거머리는요? 떼어내면 그 자리만 따끔하지 죽진 않아요. 순자야. 근데 거머리 떨어진 자리는요? 평생 흉이 남더라고요. 영애 언니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시다가 짧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카운터 옆 누런 노트를 한 번 손으로 쓸었습니다. 표지가 손끝에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30년 동안 적어 내려간 노트 위에 1년 반 사이에 새로 적힌 페이지들이 한 뭉치 더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카운터 서랍 안쪽에 천천히 집어넣었습니다. 영애 언니가 카운터 뒤에서 가스밸브를 잠그셨습니다. 저는 가게 셔터 앞으로 걸어가서 셔터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가게 안 형광등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시장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영애 언니가 가게 안쪽에서 한마디 부르셨습니다. 순자야, 셔터 내릴 거야. 응, 언니. 내릴 거야. 저는 셔터를 천천히 아래로 내렸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셔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시장 골목에 가만히 울렸습니다. 셔터가 바닥에 닿는 순간 손잡이를 한 번 더 꽉 쥐었다가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가게 앞 골목에는 가로등 불빛만 가만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시아버님 약을 챙기고 1년에 5번 제사상을 차리고 강남 빌딩 임차인 5분 응대까지 묵묵히 도맡아 온 30년. 그 세월의 끝에 돌아온 게 5천만 원짜리 수표 한 장과 거머리년이라는 한마디였다니 시청자 여러분도 가슴 한쪽이 먹먹하지 않으셨나요? 하지만요, 순자 씨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적어 두었던 누런 노트 한 권이 30년을 헛되지 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거머리년이라던 그 한마디가 4억 2천이 됐고 시장 사거리 두 블록 거리 2층 건물 등기 부등본 위에 김순자 석자가 또렷하게 올라갔습니다. 반면 시어머님은 노인정 출입을 끊으셨고 동네 마트도 못 가시고 차로 20분 거리까지 장 보러 다니시는 신세가 되셨습니다. 라면 한 봉지 못 끓이던 남편은 부동산 5군데를 직접 발로 뛰어다녀야 했고 시누이는 갈 곳이 없어 친구 집을 전전하다 결국 친정으로 돌아가셨다지요. 이런 게 바로 자업자득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한테 함부로 던진 한마디는요, 언젠가 반드시 자기 자리로 돌아온답니다. 순자 씨가 30년 만에 처음 끓인 칼국수 한 그릇이 앞으로의 30년은 따뜻하게 데워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순자 씨의 사연이 가슴에 닿으셨다면 따뜻한 응원 댓글 한 줄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사연으로 더 깊이 있게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